당신이 해봐! 당신 엄마잖아! 15년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나 시댁을 위해 헌신한 며느리가 재산 12억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면 매주 반찬을 만들어 시댁에 배달하고 명절이면 30인분 음식을 혼자 준비하며 딸의 입학식도 포기한 채 시부모님을 모셨던 며느리 강수연. 그녀는 왜 15년 만에 처음으로 안 됩니다라고 말했을까요? 그리고 재산 12억을 받은 큰 며느리와 시어머니에게 어떤 결말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초보 유튜버인 저에게 너무나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강수연 35살입니다. 결혼 15년 차, 평범한 회사원 남편 민준과 초등학교 2학년 딸 서진이를 둔 주부였습니다. 하지만 제 삶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15년 동안 저는 완벽한 며느리가 되기 위해 제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아버지 등산 도시락을 싸고 명절이면 30인분 음식을 혼자 준비했습니다. 매주 반찬을 시댁에 배달했고 병원 검진은 물론 시부모님의 모든 일정을 제가 챙겼습니다. 딸아이 서진이의 유치원 입학식도 못 갔습니다. 그날이 시아버지 정기검진 날이었거든요. 엄마, 다른 애들은 엄마 다 왔는데 울먹이는 딸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그때마다 저는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알아주시겠지. 이렇게 열심히 하면 그게 제 착각이었습니다. 2024년 10월 15일 시어머니 박순자 여사의 칠순 생일날이었습니다.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들깨향 가득한 미역국, 갖은 나물, 잡채, 전 3가지, 조림까지 친척 30명이 먹을 음식을 혼자 준비했습니다. 반면 큰 며느리 윤지애는 달랐습니다. 백화점에서 산 고급 케이크 하나만 들고 왔죠.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이거 유명한 곳에서 예약했어요. 아이고, 우리 지혜가 효녀네. 이렇게 비싼 걸. 저는 주방에서 마지막 접시를 나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새벽부터 만든 30가지 음식보다 백화점 케이크 하나가 더 인정받는구나. 식사가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박순자 여사가 수저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자, 다들 잘 들어. 오늘 좋은 날 중요한 발표가 있어. 친척들의 시선이 일제히 집중되었습니다. 저는 무심코 물컵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버지랑 상의해서 결정했어. 제사랑 제사는 전부 큰아들 준혁이 앞으로 정리하기로 했다. 서류 작업도 다 끝났고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강남 아파트, 상가 건물, 예금까지 합치면 12억 정도 되지. 12억. 그 숫자가 귓전을 때렸습니다. 준혁아, 많이 먹어라. 이제 네 어깨가 무겁지? 하지만 장남이니까 당연한 거야. 큰 며느리 윤지애가 제게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승리자의 미소였습니다. 동서도 내 마음 알지? 우리가 대를 이어야 어머님, 아버님, 노후도 더 든든하게 챙길 수 있는 거잖아. 그녀가 나지막이 덧붙였습니다. 너는 조용히 있어. 제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시아버지 박철수도 거들었습니다. 수연아, 네 어미 말이 곧 내 뜻이다. 우리 박씨 집안은 예로부터 큰 집 중심이었어.
너희 부모님한테도 잘 설명하고 수저를 쥔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15년. 결혼 첫날부터 시어머니 건강검진, 명절 제사 음식 30인분, 매주 반찬 배달, 새벽 4시 기상 시아버지 등산 도시락. 제 청춘의 모든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화장실로 달려가 문을 잠갔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처참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그저 공짜 가정부였구나. 12억은 한 번도 시댁일 안 한 형님네 차지고 나는 15년 동안 뭘 한 거지? 주방으로 돌아가 설거지를 하는데 윤지혜가 스멀스멀 다가왔습니다. 동서, 오늘 음식 맛있더라. 역시 집에서 시간 많으니까 요리 실력이 좋네. 그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해. 12억을 받고도 여전히 저한테 일을 시키려는 겁니다. 그날 밤 남편 민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오늘 어머님 말씀 들었지? 우리는 아무것도 못 받는 거야? 12억을 전부 형님한테? 수연아, 형이 장남이잖아. 당연한 거지 뭐. 당연해? 15년 동안 내가 한 게 뭔데? 형수도 바쁘잖아. 당신은 시간 여유 있으니까 어머니 모시는 거지. 나도 재택근무로 일한다고. 나도 돈 벌어. 형수 연봉이랑 비교가 돼? 형수는 외국계 회사 임원이야. 저는 그날 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베개를 적시며 중얼거렸습니다. 12억. 나이. 15년의 시간은 가치가 없는 거구나. 비록 돈 때문에 했던 일들은 아니지만 이건 아니야. 일주일 후 예상했던 전화가 왔습니다. 수연아, 다음 주 화요일 대학병원 정기검진 있는 거 알지? 저는 손에 든 핸드폰 일정표를 내려다봤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딸 서진이의 학부모 상담 날이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꼭 오셔야 한다고 3번이나 강조하셨습니다. 이번엔 서진이를 선택해야 하는 거 아닐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두려움과 죄책감이 뒤섞였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시어머니의 말씀을 거절하기로 했습니다. 어머님, 이번엔 형님한테 부탁하시면 안 될까요? 말을 꺼내는 순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지혜는 외국계 회사 다니느라 1분 1초가 금이야. 너처럼 집에서 재택 근무한답시고 노트북이나 두드리는 애랑 같아? 하지만 형님이 이번에 재산도 12억이나. 지금 재산 타령이야? 15년 밥 먹여준 은혜는 어디 갔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어머님 말씀을 거역한 게 죄인가? 하지만 곧 딸 서진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이번엔 꼭 와야 돼. 선생님이 중요한 얘기 있대. 저는 눈물을 닦고 담임 선생님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선생님, 화요일에 꼭 가겠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제 아이를 선택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의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여보, 대체 엄마한테 뭐라고 한 거야? 엄마가 얼마나 화나셨는지 알아? 민준아, 서진이 선생님이 꼭 만나자고 하셨어. 그래도 어머니가 먼저잖아. 당신 부모님이니까 당신이 모시고 가는 게 맞아. 당신 진짜 변했어.
예전의 당신이 아니야.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맞아. 나 변했어.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15년 동안 당신 가족이 내 입을 막고 있었던 거야.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말, 내 꿈, 내 시간. 다 빼앗긴 채 살았어. 수연아, 12억은 형님이 다 가져가고 수발은 나만 들라고 돈을 바라고 했던 일들은 아니지만 이게 말이 돼? 이제 나도 할 말 다 하고 살 거야. 미안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해방감도 느껴졌습니다. 한 달 후 또다시 박순자 여사의 병원 진료 날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큰 며느리 윤지혜도 마지못해 동행했습니다. 신촌 세브란스 병원 1층 수납창구. 진료가 끝나고 수납창구 앞에 섰을 때였습니다. 수연아, 이거 내가 처리해. 너 평소에 병원 수납도 자주 하고 이런 일에 익숙하잖아. 순간 뭔가가 제 안에서 폭발했습니다. 또 나야? 12억은 한 푼도 안 주면서 저는 지갑을 열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왜 이걸 처리해야 하는데요? 박순자 여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힐끔힐끔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본인 병원비는 본인 돈으로 내시거나 재산 받은 큰아들 돈으로 내세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재산 한 푼도 못 받는데 왜 병원비를 내야 하죠? 윤지혜가 비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동서, 겨우 30만 원 가지고 이렇게 추하게 구는 거 처음 봐. 그 말에 제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는 윤지혜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돈이 아까워서 안 내는 게 아니라 비상식적이라 안 내는 겁니다. 목소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형님이야말로 재산 12억 챙기시면서 30만 원은 아까워서 동생한테 떠넘기시는 거예요? 누가 더 추해요? 윤지혜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너 지금 12억 받으셨으면 이 정도 책임은 지셔야죠. 권리만 챙기고 의무는 안 하시려고요?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12억이나 받았으면 병원비 정도는. 큰 며느리가 좀 그러네. 결국 윤지혜가 이를 악물고 카드를 냈습니다. 병원을 나서는데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화장실로 달려가 변기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내가 한 짓이 맞는 걸까? 하지만 거울을 보니 제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죽은 눈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친구 미영이에게 전화했습니다. 미영아, 나 오늘 시어머니 병원비 안 냈어. 나 나쁜 사람 맞지? 수연아. 미영이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12억 받은 사람이 30만 원도 안 내려고 하는 게 더 이상한 거야. 너 15년 동안 얼마나 참았는데. 너 나쁜 사람 아니야. 그 말에 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번엔 슬픔이 아니라 위로받은 눈물이었습니다.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15년간 제가 혼자 준비했던 제사상, 음식, 친척 30명분의 식사, 메뉴를 짜고 일주일 전부터 준비했던 그 고된 시간들. 이번엔 한 발짝도 시댁에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추석 전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새벽 4시 일어나서 거실을 서성였습니다.
딸 서진이가 잠결에 나왔습니다. 엄마, 왜 안 자? 서진아, 엄마가 나쁜 사람 같아? 무슨 소리야, 엄마.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이야. 서진이가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것만 챙겨. 할머니는 큰아빠가 챙기면 되잖아. 10살짜리 딸의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추석 당일, 시댁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윤지혜는 유튜브를 보며 전을 부쳤지만 전부 타버렸고 나물은 간이 맞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거 왜 이렇게 타요? 불 조절을 해야지. 아이고, 수연이는 이런 것도 척척했는데. 탕국은 텁텁했고 잡채는 물러졌습니다. 오후 1시 친척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형수님, 이게 뭐예요? 전이 다 탔잖아요. 나물도 짜고. 수연이가 만든 음식이랑 완전 다른데요? 친척들의 수군거림이 커졌습니다. 12억 받았으면 제사 음식도 푸짐하게 차릴 줄 알았는데 큰 며느리는 요리를 못하나 봐. 그 순간 윤지혜가 부엌에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머니, 탕국 다 엎질렀어요. 박순자 여사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제사상은 엉망이 되었고 친척들은 배달 음식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그날 저녁 박순자 여사의 전화가 왔습니다. 수연아, 제발 다음 제사 때는 좀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냐? 저는 딸 서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안 됩니다. 수연아, 제사도 큰아들 앞으로 다 넘기셨잖아요. 12억 받은 사람이 책임지셔야죠.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이 퇴근해서 돌아왔습니다. 여보, 형네 집 난리 났대. 당신 좀 싫어. 수연아, 나도 괴로워. 나도 마음이 아프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15년 동안 나한테 한 짓 생각하면 나 이제 못해. 정말 못해. 넉 달 후 새벽 3시 핸드폰 진동에 잠이 깼습니다. 시어머니 메시지였습니다. 응급실이야. 빨리 와.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벌떡 일어나 옷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문손잡이를 잡은 순간 멈칫했습니다. 형님네는 12억 받은 사람들은 어디 있지? 30분 동안 현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생각했습니다. 15년 동안 나는 달려갔어. 새벽이든 한밤중이든 무조건 달려갔어. 하지만 그 대가가 그때 박순자 여사의 전화가 왔습니다. 이 독한 것, 시어머니가 응급실인데 며느리가 잠을 자? 당장 오지 못해. 안 갑니다, 어머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뭐, 지금 뭐라고 했어? 가까이 산다고. 제 시간이 공짜는 아닙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님이 그렇게 아끼시는 큰아들 보고 오라고 하세요. 12억 물려받은 사람이 책임지는 게 맞잖아요. 그 애는 지금 출장 중이야. 그럼 복덩이라던 큰 며느리는요? 지혜도 바빠. 12억 받았으면 바빠도 와야죠. 저도 바쁩니다. 전화를 끊는 순간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를 질렀습니다. 남편이 깜짝 놀라 나왔습니다. 여보, 괜찮아? 괜찮을 리가 있어? 하지만 나 더 이상 못해. 나도 인간이야. 그날 이후 남편 민준의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민주는 처음으로 혼자 응급실로 갔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검사를 받고 입원 수속을 밟았습니다. 새벽 6시까지 병원 침대 옆 보호자 의자에서 쪽잠을 잤습니다. 한 달간 민주는 혼자 시어머니 병원을 모셨습니다. 대기실에서 3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진료 후 약을 받아 시댁까지 모셔다 드렸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민주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여보. 민주는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준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15년 동안 이걸 혼자 했다는 게 이제야 알겠어. 병원 한번 모시고 가는 게 이렇게 힘든데.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형이 12억 받는데 당신한테 한 푼도 안 준 게 정말 잘못됐어. 내가 너무 몰랐어. 여보, 이제부터는 내가 할게. 우리 부모님은 내가 모실게. 당신은 당신 인생 살아. 3개월 후 어느 토요일 오후 저는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건강식품 코너를 지나는데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윤지혜였습니다. 예전의 명품 가방 대신 낡은 에코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거 혈압약이 맞나요? 그녀의 장바구니에는 박순자 여사가 드시는 영양제, 약, 건강식품이 가득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처참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고 머리는 대충 묶여 있었습니다. 예전에 화려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며칠 후 친구 미영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수연아, 소식 들었어? 무슨 소식? 시어머니 모시느라 난리래. 매달 비용만 200만 원 넘게 나간대. 200만 원? 응. 요양보호사 월 150만 원, 병원비 30만 원, 약값 20만 원. 근데 시어머니가 요양원은 절대 안 간다고 버티신대. 그래서 큰언니가 회사 그만두고 집에서 시어머니 모시고 있대. 12억 받은 대가가. 한 달 후 시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연아, 지혜가 우울증 약 먹는데. 네. 어머니 수발 들면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회사도 그만뒀고 매일 어머니랑 부딪히니까.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2억 받았으면 다 좋을 줄 알았는데 준혁이 부부가 매일 싸운대. 돈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 어느 날 우연히 시댁 앞 카페에서 윤지혜를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혼자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서자 눈이 마주쳤습니다. 윤지혜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저는 봤습니다. 그녀의 눈에 고인 눈물을. 6개월이 지났습니다. 박순자 여사는 큰아들 집에서 요양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나빠졌습니다. 윤지혜는 하루 종일 시어머니 시중을 들어야 했습니다. 지혜야, 물 좀 가져다 줘. 지혜야, 채널 좀 돌려줘. 지혜야, 허리가 아픈데 파스 좀 붙여줘. 하루에 100번도 넘게 불렸습니다. 윤지혜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혁이 퇴근했습니다. 여보, 저녁은? 편의점 도시락 사와. 뭐? 왜? 나 오늘 하루 종일 어머니 수발 들었어. 밥까지 못하겠어. 엄마 모시는 게 그렇게 힘들어? 당신이 해봐. 당신 엄마잖아.
부부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박순자 여사는 방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수연이는 15년 동안 이걸 혼자 했구나. 그제야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2개월 후 윤지혜가 폭발했습니다. 어머니, 요양원 알아봐야겠어요. 뭐, 내가 감히. 전 못하겠어요. 매일매일 이러면서 못 살겠어요. 12억 받아놓고 이게 무슨 소리야. 12억이 뭐 어때서요. 윤지혜가 울며 소리쳤습니다. 차라리 수연이처럼 한 푼도 안 받고 자유롭게 사는 게 나았어요. 그 말에 박순자 여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결국 박순자 여사는 짐을 쌌습니다. 내 집으로 갈란다. 어머니, 너희 12억 받아갔으니 효도 다 한 거다. 이제 날 좀 놔둬라. 그날 박순자 여사는 캐리어를 끌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한 달 후 어느 추운 겨울날 저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구멍으로 보니 캐리어를 끌고 서 있는 박순자 여사. 수연아, 나다. 문 열어라. 여기서 당분간 지낼 거야. 손이 떨렸습니다. 10분 동안 문 앞에서 서성였습니다. 수연아, 밖이 추워. 제발. 박순자 여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딸 서진이가 제 옷을 잡아당겼습니다. 엄마, 문 열어주면 안 돼. 우리 또 힘들어져. 10살 딸의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안 됩니다, 어머님. 뭐, 시어머니를 쫓아내는 거야? 쫓아내는 게 아니라 애초에 들이지 않는 겁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아시겠어요? 12억으로 산 효도는 유효기간이 참 짧다는 거요. 수연아,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늦었어요, 어머님. 눈물을 닦았습니다. 15년 동안 저한테 한 일들 다 기억해요. 제발 큰 며느리한테 다시 가세요. 12억 받은 자식이 책임지는 게 맞잖아요. 지혜가 나한테 요양원 가래.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럼 요양원 가세요. 12억 있으면 최고급 요양원도 가실 수 있어요. 저도 살아야 해요. 제 딸도 키워야 하고 제 인생도 살아야 해요. 1시간 후 박순자 여사는 캐리어를 끌고 떠났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문구멍으로 보며 울었습니다. 6개월 후 시아버지 박철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연아, 어머님이 요양원에 들어가셨다. 네, 준혁이가 비용 대고 있어. 월 300만 원짜리 고급 요양원이야. 근데 말이다. 우리가 주말에 한 번씩 가는데 어머니가 많이 우시더라. 시아버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큰아들이 찾아오긴 하는데 한 달에 한 번? 그것도 30분씩만 있다가 가. 지혜는 아예 안 와. 수연아, 너는 15년 동안 매주 왔었잖아. 반찬도 가져다 드리고.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2억이 뭐가 중요해. 큰 돈이지만 돈으로는 진심을 못 사더라. 한 달 후 우연히 요양원 앞을 지나게 됐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로비까지만 들어가 봤습니다. 멀리서 박순자 여사가 보였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보고 계셨습니다. 혼자. 면회객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발길을 돌렸습니다. 1년 후, 저는 상담센터를 정기적으로 다녔습니다. 수연 씨, 죄책감을 느끼는 건 당연해요. 하지만 당신은 옳은 선택을 한 거예요. 정말 잘한 걸까요? 12억을 형제에게만 물려주고 노동은 당신에게만 요구하는 건 명백한 불공정이에요. 당신은 15년 동안 충분히 헌신했어요. 어느 날 시아버지의 전화가 왔습니다. 수연아, 미안하다. 15년 동안 고생만 시키고 재산은 준혁이네만 준 게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니 예전처럼 가끔이라도 좀 들러주면 안 되겠니? 아버님, 사과는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해요. 그럼, 하지만요, 그 사과에 제 노동력을 다시 갖다 바칠 생각은 없어요. 수연아, 저도 살아야 해요. 재산을 모두 받으신 큰아들이 챙겨드려야죠. 그게 공평한 거잖아요. 전화를 끊고 딸 서진이와 함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엄마, 요즘 웃는 일이 많아졌어. 그래? 응. 예전엔 엄마가 맨날 우는 것 같았는데 요즘은 웃어. 서진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나는 엄마가 자랑스러워.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엔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2년 후 어느 가을날 시댁 근처 카페에서 시어머니 박순자 여사를 마주쳤습니다. 훨씬 수척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요양보호사와 함께 나와 계셨습니다. 수연아,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다가가 앉았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너, 날 용서했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는 아직 어려워요. 어머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요, 이해는 해요. 응, 나도 시어머니한테 한 푼 못 받고 큰형님네만 다 받았지. 그래서 너한테도 똑같이 한 거야. 그 악순환을 제 딸에게는 물려주고 싶지 않아요. 박순자 여사의 손을 잠깐 잡았습니다. 어머님 12억 드린 형님네랑 행복하셨어요? 아니, 어머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큰아들은 돈만 챙기고 날 요양원에 처박았어. 한 달에 한 번 얼굴 보기도 힘들어. 너는 15년 동안 매주 왔었는데 반찬도 갖다 주고 웃으며 인사하고 어머님이 울었습니다. 12억이 뭐가 중요해. 진심이 중요한데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님도 이제 아셨네요. 수연아, 다시 돌아와 줄 수 없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 돌아가요, 어머님. 저도 제 삶이 있어요. 알겠다. 너 행복해 보인다. 네, 힘들지만 행복해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건강하세요. 가끔 안부는 여쭐게요. 고맙다, 수연아. 카페를 나서며 뒤돌아봤습니다. 박순자 여사는 창밖을 보며 앉아 계셨습니다. 외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어머님이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딸 서진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서진아, 딸을 안았습니다. 용서는 할 수 있어도 다시 희생할 수는 없다. 오늘도 저 강수연은 나 자신으로 살아갑니다. 가끔 괴롭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제 딸이 웃고 있으니까요.
제가 웃고 있으니까요. 이 이야기는 돈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12억이라는 거대한 재산이 오히려 저주가 되어 가족을 파괴하고 사람을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반면 아무것도 받지 못한 수연은 자신의 가치를 되찾고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희생을 당연시하는 사람들에게는 때론 거절이 최고의 교훈이다. 여러분의 이야기는 무엇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